내가 말했잖아. 이 집에는 너 같은 쓸모없는 사람이 필요 없어. 딸만 낳는 여자가 여기서 살 이유가 뭐야? 당신의 독설로 당신의 외로움과 신랄함을 숨기지 마세요. 나는 내 가치를 평가받을 필요가 없어요. 특히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더더욱요. 지혜야, 너는 딸만 낳아서 우리 집안에 도움이 안 돼. 이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찢어놓았다. 엄마, 지금 아버지 장례식이에요.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남편에게 보호를 기대했지만 그는 날 바라보지도 않았다. 내 이름은 지혜. 나는 15년의 결혼생활 끝에 스스로를 위해 이혼을 선택했다.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비난, 남편의 무관심, 그리고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진 채 살아야 했던 나날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행복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지금 나는 두 딸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여전히 쉽지 않은 하루하루지만 적어도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혼의 기록이 아닙니다. 자신을 잃어버렸던 한 여성이 용기를 내어 자유를 찾기까지의 여정입니다.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자유와 행복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제 이름은 지혜이고 올해로 38살입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며 마침내 이혼 서류에 서면했습니다. 요즘 저는 마포구에 있는 작은 월세방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서울의 네온 사이는 과거의 추억들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참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나눴던 뜨거운 사랑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나 자신을 속이며 붙잡고 싶었던 미련 때문이었을까? 사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비극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한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나눴던 사랑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선명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현호와 처음 만난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느 봄날 서울의 하늘은 맑고 벚꽃이 가로수 길을 수놓았던 그날, 나는 코엑스에서 열리는 무역 관련 세미나에 회사 대표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무대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흰 셔츠와 파스텔 톤의 넥타이를 메고 있던 그 사람은 단번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를 가진 그에게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함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무역 전자 3거래의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는데 발표 내내 나는 그의 열정적인 목소리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던 중 그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발표 도움이 되셨나요? 뒤돌아보니 그의 미소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간단한 대화를 시작으로 서로의 꿈과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현호와의 연애 시절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말마다 여의도 공원을 거닐며 한강변에 앉아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는 내게 집 한 채를 사서 작지만 따뜻한 카페를 운영하는 꿈을 이야기했고 나는 언젠가 빵집을 열어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날들이 평화로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사동에서 데이트를 하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그와 그의 어머니가 다투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의 어머니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꿈꾸던 완벽한 며느리상이 나와는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우리 관계에 대해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 중 하나는 남산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현호가 나에게 프로포즈를 하려던 날이었지만 나는 회사 일로 인해 약속 시간에 2시간이나 늦었습니다. 왜 늦는다는 말을 미리 하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 역시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 때문에 예민해져 있었고 결국 우리는 크게 다투었습니다. 나는 화가 난 채로 자리를 떠났고 현우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는 그날을 위해 얼마나 준비했는지, 심지어 자신이 직접 만든 하트 모양의 열쇠고리를 보여주며 우리 사랑의 상징으로 남산에 걸어놓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그의 진심을 느꼈지만 나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 작은 틈이 생겨난 것 같았습니다. 결국 여러 갈등을 겪은 후에도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우리 결혼식은 부산 해변가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진행되었고 석양 아래에서 서로의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우리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결코 동화처럼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우리의 삶은 서서히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 처음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인 영자 씨는 노골적으로 불만스러운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영자 씨는 전형적인 보수적인 분이셨고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기셨습니다. 제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시어머니는 그저 깊게 한숨을 내쉬고는 딸 낳아서 무슨 집안을 지탱하겠다고? 라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제 가슴에 찔렸지만 남편인 현우는 늘 똑같은 말로 저를 달래려 했습니다. 엄마는 나이가 많으셔서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속으로 시간을 두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이가 태어난 날, 제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둘째, 역시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시어머니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저를 환영받지 못한 손님이라고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숨이 막힐 듯한 억울함과 상처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여전히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그러신 거야. 너무 마음 쓰지 마. 시어머니의 말과 태도는 단순한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제가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는 모든 면에 참견하셨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어떤 음식을 사야 하는지, 심지어는 집안을 어떻게 꾸며야 하는지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셨습니다. 한 번은 큰 나이에 유치원에서 받은 산잔을 벽에 걸어두었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그것을 찢어버리셨습니다. 이유를 묻자 딸내미 산장 따위로 뭘 자랑하려고 그러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제 마음은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시어머니의 마음이 바뀔 거라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희망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마다 가족들이 모일 때 저는 언제나 모든 일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보내는 일까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식탁에서 다른 친척들과 대화 중에 제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얘는 우리 집에 와서도 대를 이을 아들도 못 낳고 참 그 말들이 들릴 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꼭 참아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그런 상황이 점점 더 익숙해졌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어떤 노력을 하든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제 존재 자체를 불편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떤 날은 아이들을 위해 참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겨우 하루를 버텼고 다른 날은 자신을 비난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남편에게 작은 위로라도 기대했지만 그는 언제나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현우는 그저 피곤한 얼굴로 엄마는 변하지 않아. 그저 내가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댈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쓰며 그 모든 상황을 견디고 있었지만 그 고통은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순히 말로만 저를 삼켜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삶의 모든 결정에 끼어들며 제 자율성을 완전히 무시하셨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어떤 음식을 사야 할지, 심지어는 집안 인테리어에 이르기까지 제 의견은 전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 중 하나는 큰딸이 학교에서 받은 우수 성적장 상장을 시어머니께서 찢어버리신 일이었습니다. 이유를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내미 상장 걸어놓고 뭘 자랑하려고 해? 아들도 못 낳은 주제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딸의 노력과 성취가 폄하당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슴이 아팠는데 저를 향한 비난까지 더해지니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무언가를 잘해내면 칭찬하거나 인정해주는 대신 늘 비판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집안에 물건을 새로 배치하거나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려고 하면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다. 내가 손댈 게 없어. 라며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은 언제나 저를 외부인으로 느끼게 만들었고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무력감에 빠져들었습니다. 한편 남편 현우는 점점 더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다는 이유로 그는 매일 늦게 들어왔고 출장도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바쁜 일정이 단순히 일 때문이라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가 일부러 집안의 긴장감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심화될수록 그는 그 문제에 대해 관여하기를 꺼렸습니다. 제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불만을 털어놓을 때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그냥 지나가게 놔둬 괜히 문제를 키우지 말자 라는 말로 저를 달랬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면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방문하는 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혼자 모든 일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뒷정리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지시만 내리셨습니다. 현우는 명절에도 집에 거의 없었고 잠깐 얼굴을 비추더라도 바빠서 금방 나가야 해라며 대충 인사만 하고 떠나버리곤 했습니다. 어느 해 설날, 저는 평소보다 더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올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전을 부치고 각종 음식을 준비하면서 몸이 녹초가 됐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시어머니는 제 요리를 보고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서 손님들을 대접할 수 있겠어? 라며 불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울컥했지만 겨우 참으며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내 최선이 이 정도라니 참 안 됐다. 라는 말로 저를 또다시 비난하셨습니다. 현우는 그 상황을 목격하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시어머니의 편을 들며 엄마가 저러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겠지. 그냥 넘어가. 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눈물을 쏟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참고 견디고 있는 걸까? 이게 진정 가족을 위한 일일까? 아니면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걸까? 그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속에서 남편에게 작은 위로나 지지를 기대했지만 그는 늘 중립적인 태도를 고수하며 문제를 외면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듯한 고립감은 저를 점점 지치게 했고 마음속 깊은 곳에 억눌린 분노와 슬픔이 쌓여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들을 위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자랄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저는 점점 더 무기력해졌고 제 존재 자체가 가정에서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난, 남편의 무관심, 그리고 혼자 떠안아야 했던 모든 책임들이 결국 제 마음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겨울, 눈이 하얗게 내린 부산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저를 이해하고 지지해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저에게 아버지는 든든한 울타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부산으로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몇 번이나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머릿속에선 아버지와의 추억이 끊임없이 떠올랐고 이젠 다시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놓을 듯 아팠습니다. 장례식 날 부산의 추운 겨울 공기가 제 몸을 얼게 만들었지만 그보다 더 차갑게 느껴진 것은 시어머니의 시선과 말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조용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시어머니는 저희 가족 중 한 친척에게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는 결국 딸만 둘 낳더니 아버지도 별로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을 거야. 그 말이 제 귀에 닿는 순간 마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할 말을 잃고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침묵은 더욱 무겁게 느껴졌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마치 제게 비난이라도 하려는 듯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쩔 줄 몰라 옆에 서 있던 남편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남편이 저를 지켜주기를 바랐습니다. 그가 나서서 시어머니의 말을 바로잡아주거나 최소한 저를 옹호해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돌려 다른 방향을 바라보더니 아무런 말 없이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갈등과 상처를 견디며 가정을 지키려 노력했던 저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참아야 하는 걸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저는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내내 현우와의 대화를 시도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와 마주 앉았습니다. 현우, 오늘 엄마가 하신 말씀 들었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제 목소리는 떨렸고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현우는 깊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그런 말을 한 곳 옳지 않다고 생각해.
하지만 지금 이런 걸로 싸우고 싶지 않아. 아버지 장례식이잖아. 그의 말은 얼핏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었지만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아버지 장례식에서 모욕당하는 건 괜찮다는 거야? 나는 내 아내야, 현우. 내가 최소한 나를 위해 나서줬어야 했던 자리였어. 저는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리듯 소리쳤습니다. 현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랬어.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그와 함께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원래 그런 분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그의 태도는 제가 이 관계에서 무엇을 기대하든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이 잠든 뒤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참고 살아야 할까? 아니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일까? 제 안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나는 현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그만하자. 나 더는 이렇게 못 살아. 나름 단호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결혼이라는 끈을 놓는 일이 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현우는 놀랍도록 무덤덤했습니다. 그는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나도 최선을 다했어. 그의 대답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무기력한 체념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가 정말로 우리의 관계를 포기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이상하게도 나에게 일종의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나는 너무 오래 참아왔고 너무 많은 것을 억눌러 왔기에 이제는 더 이상 같은 싸움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나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할머니인 저목 할머니께서 나를 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평소 할머니와 대화할 기회가 많지 않았기에 조금 불안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어서 그날 오후에 찾아갔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늘 정갈하고 따뜻한 느낌이었고 거실에는 은은한 국화차 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앉아라. 차 준비했으니 같이 마시자. 할머니는 부드러운 미소로 나를 맞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잠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분위기가 편안해질 무렵 할머니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혜야, 너 힘들었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다할 수는 없겠지만 대충 짐작은 간다. 내가 젊었을 때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 할머니는 손에 든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네, 남편, 그러니까 너희 시할아버지도 참 권위적인 사람이었다. 내가 뭘 하든 간섭하고 나를 존중해주지 않았지. 그런데도 나는 참고 살았다. 왜냐면 그때는 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으니까. 하지만 살면서 내가 후회한 게 딱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야. 나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놀랐습니다. 평소 강인하고 절제된 모습만 보여주시던 분이 이렇게 솔직한 고백을 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 시아버지, 그러니까 내 아들도 결국 나와 같은 모습을 본받았더라.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지. 내가 제대로 대처했다면 내 아들이 달랐을까? 너처럼 상처받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젠 늦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지혜야,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너는 아직 젊고 아직 너 자신의 삶을 찾을 시간이 있다. 내가 희생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야 한다. 그 순간 할머니의 말은 나에게 커다란 위로이자 용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고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고 응원해준다는 사실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정말로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가만히 미소 지으며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삶을 다시 시작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이혼 후에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두 딸과 함께 인천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전에 살던 넓은 집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작고 소박했지만 우리 세 모녀가 함께 지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인천의 한 영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며 두 딸을 돌봐야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와 저녁을 준비하고
아이들과 숙제를 하거나 학교 문제를 챙겼습니다. 하루하루가 끝없이 반복되는 고단한 싸움 같았습니다. 어떤 날은 밤늦게까지 아이들이 잠든 뒤에도 학원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를 만들며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무언가에 짓눌리는 듯한 감정에 사로잡혀 눈물을 쏟기도 했습니다. 외롭고 지쳤지만 그 누구에게도 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나 혼자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점차 지금의 삶이 비록 힘들지만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내가 더 이상 시어머니의 간섭과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아의 무게가 크지만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은 새로운 기쁨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주말마다 인천의 작은 공원에 나가거나 가까운 바닷가를 찾아 산책했습니다. 큰딸은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불러주며 동생과 함께 춤을 추었고, 둘째는 나를 꼭 안고 엄마는 최고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내 마음을 치유하는 약과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서 저녁을 먹으며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큰딸이 학교에서 만든 그림을 보여주며 자랑스러워했는데 그 그림 속에는 나와 두 아이가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그림을 보며 무심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중심으로 가족의 의미를 찾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동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실은 여전히 만만치 않았습니다. 영어 학원에서의 일은 나에게 새로운 도전이었고, 매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 외에도 교재를 준비하고 학부모 상담까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나를 좋아하고 부모들이 감사의 말을 전할 때면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외로움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밤이 깊어질수록 예전의 기억들이 떠오르며 마음이 허전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럴 때마다 할머니 정옥 씨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너는 너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은 나에게 끊임없이 용기를 주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나 스스로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의 도서관에서 열린 독서 모임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를 시작했고, 아이들을 데리고 인천의 박물관이나 공연장에 다니며 문화생활을 즐기려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더 활발해졌고, 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혼 후에도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왔고, 심지어는 친척들까지 동원해 내 집 앞에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들의 주된 요구는 내가 결혼 당시 받은 혼수를 돌려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시댁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 내가 처음 시댁에 들어갔을 때 마련된 가구나 전자제품이 시어머니 이름으로 된 영수증에 적혀 있던 것도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내 아이들과 나의 생활을 위협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집요함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내가 결혼해서 얻은 모든 건 우리 집안 덕분이야. 그러니 돌려주는 게 당연하지 않니? 라는 말이 녹음된 음성 메시지가 매일같이 쌓였고, 나중에는 동네 이웃들까지 이 상황에 대해 알게 될 정도로 그녀는 공공연히 나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시어머니와 그녀의 몇몇 친척들이 내 집 앞에 몰려와 초인종을 누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은 복도에서 내가 뭘 잘했다고 혼수 따지 꿀꺽하려고 하느냐라며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망신주려 했습니다.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오는 것을 보며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이들과 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는 내가 받은 혼수는 결혼 생활을 통해 사용되었고, 법적으로는 이미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는 예상보다 더 오래 걸렸고,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시어머니가 보낸 편지나 메시지를 증거로 수집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내 도덕성을 공격하며 내가 시댁의 재산을 훔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녀의 변호사는 내가 받은 혼수가 아이들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며 그것이 그녀의 소유임을 주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변호사는 내가 결혼 생활 중 그 물품들을 관리했고, 그들이 이미 오래 사용된 것임을 증명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법정에서의 대립은 감정적으로 매우 소모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증언 중에도 나를 향해 노골적인 비난을 퍼부었고, 나는 그녀의 말에 상처받지 않으려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내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판사는 혼수가 결혼 생활 동안 사용되었으며 이혼 후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결이 난 후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전화로 나를 괴롭혔고 이웃들에게 내 험담을 하며 나를 괴롭히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모든 연락을 차단하기로 결심했고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번호를 만들고 집 주소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점차 시어머니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복도의 소란에 놀라지 않았고 나는 매일 아침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비로소 나와 내 아이들을 위한 평화를 되찾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앞으로는 그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나는 두 딸과 함께 단순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작은 아파트는 이전의 넓은 집과 비교하면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이곳에서의 하루하루는 진정한 가족의 온기를 느끼게 합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나는 출근 준비를 합니다. 저녁에는 간단한 반찬을 만들어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를 이야기하며 웃음을 나눕니다. 주말이 되면 우리는 도시를 벗어나 자연을 찾아가곤 합니다. 가끔은 인천 근처 바닷가로, 가끔은 공원이나 산책로로 떠나 소소한 행복을 누립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내 마음을 따뜻하게 채웁니다. 큰딸은 자주 학교에서 배운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며 동생과 티격태격하다가도 금세 화해합니다. 작은 딸은 늘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엄마, 이건 뭐야? 라며 뜻없이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그럴 때면 나는 답을 찾아주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깨닫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창가에 앉아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커피의 따뜻한 향기와 함께 과거의 무거운 짐이 더 이상 내 어깨를 누르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합니다. 내가 어렵게 내렸던 이혼이라는 결정이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확신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지금의 자유는 고통스러운 과정 끝에 얻어진 결과였고 그 자유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나처럼 고통 속에서 참고 있을까? 그들은 스스로를 위해 세상을 바꿀 용기를 낼 수 있을까? 결혼 생활 동안 내가 했던 인내와 희생이 때로는 어리석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시기가 있었기에 지금의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삶이 나에게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야.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소중한 시간들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느 날 나는 큰딸이 쓴 일기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적어두었더군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사람이다. 엄마는 우리를 위해 모든 걸 해주고 우리를 지켜준다. 나도 엄마처럼 되고 싶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두 딸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어쩌면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나처럼 고통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유와 행복은 당신 손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쥐고 싶어하는 만큼 세상은 당신에게 그것을 허락할 것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나는 지금도 매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때로는 힘든 날도 있고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울 때도 있지만 내 곁에 있는 두 딸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창가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들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